더뉴스 2부 시작합니다. 차량 40여 대가 불에 탄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의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방음터널 55개를 전수조사하고 화재에 취약한 소재를 쓰는 방음터널 공사는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 역대 최대 수준인 킬로와트 시당 13.1원 오릅니다. 가스요금은 겨울철 난방비 부담과 전기요금 인상 여파를 고려해 일단 동결됐습니다. 올해 연간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2배가 넘는 5.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1998년 IMF 위기 당시 7.5% 이후 24년 만에 최고 상승률입니다. 정부가 중국 내에서의 급속한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항공기 운항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에서 출발한 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 전과 후에 코로나19 검사가 의무화됩니다. 미국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 상업용 전기차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 요구가 일부 수용된 것이라는 평가지만 전기차 시장에서 상업용 비중은 4분의 1 수준이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영하권의 세미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에 다소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주말 사이에는 해넘이와 해돋이 구경하기에 좋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퇴원해서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2018년 3월 구속 수감된 이후 4년 9개월 만에 자유의 몸이 된 겁니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친이명박계 인사들이 다시 정치 무대에 등장했던 만큼 이 전 대통령의 향후 역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논현동 자택 앞에는 과거 친이계 인사들이 대거 마중을 나온 모습도 보였습니다. 야권에서는 연일 MB 사면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장경태 최고위원 오늘 자신이 수사한 사람을 자신이 사면해도 되느냐며 사면 농단이라고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사흘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사면을 해주냐. 갑자기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없는 사면을 겨냥해서 균형이 맞지 않다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친이계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앞으로의 행보와 동선 빨리 결정할 것 없다. 정책 메시지 역시 성급하게 할 게 아니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80이 넘는 고령으로 향후 정치 행보 어려울 것이란 전망과 함께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자택 앞에서 표정 그리고 그 메시지 잘 보시고 더 정치 풀어가 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서 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3년간 국민 여러분들, 그 기업하시는 분들 모두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크게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함으로써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 사면으로 이제 사면 복권된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들어가면서 내놓은 메시지 발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국민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면서도 그 사면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죠. 오늘의 전국 현안은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퇴원 후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관심이었는데요. 대국민 메시지 어떻게 가장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선 건강 악화로 형 집행 정지를 받으셨는데 그래도 지금 좀 건강한 모습으로 보여서 다행이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또 법 앞에는 모든 국민이 평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대통령들이 퇴임 이후에 영어의 몸이 되는 그러한 불행한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예. 정치적 메시지도 상당히 좀 조심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요. 네. 우선은 건강 먼저 회복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면 입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사면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매우 비판적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얼마 전 가장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까 53%가 사면에 대해서 반대했던 여론조사가 가장 최근 여론조사를 제가 봤었습니다. 예. 그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금의 사면이 단순한 사면이 아니라 보는 관점에서는 다르겠지만 저희들은 여권 통합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여권 통합이라고요? 왜냐하면 예.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은 말 그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사면의 균형을 맞추려고 한 그런 것이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작년 말에 사면됐죠. 그렇죠. 예. 국민통합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김경수 전 지사는 스스로 사면을 하지 않기를 바랬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특히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 많은 친이계 사람들이 지금 청와대에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의 정치적 사면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몸을 사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YTN에서는 나와 있지 않은데 아까 제가 잠깐 그 메시지를 봤더니 네. 역시 이명박 대통령이 예전 집권 시절에도 국민들하고 이 메시지라는 게 공감대가 없었거든요. 보면 젊은 층들이 많이 성원해주고 기도해준 것 되게 감사한다. 예, 그 표현이 있었습니다. 예, 그걸 보고서 굉장히 좀 역시 또 난데없는 소리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오늘 그 마중 나온 그 친이계 인사들 쭉 보셨잖아요. 근데 권성동 전 원내대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기존에 예. 친하신 걸로 알고 그렇군요. 있었던. 예, 네. 예. 근데 앞으로 향후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 이렇게 행사할 것으로 보고 계시나요? 글쎄요, 지금은 그 부분을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예. 건강 회복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고 예. 이게 뭐 퇴임하신 분을 특히 대통령을 네. 다시 정치의 영역으로 이렇게 모시고 오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모든 전 대통령께서 다 정치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뭐 친이계 친박계 다시 만나고 하다 보면 박상현 네, 의원님께서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내년 네. 총선 앞두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통합하는 모습 뭐 이런 거 연출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예. 친이 친박 글쎄요. 저도 그때 뭐 원내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워낙에 좀 다툼들이 있었던 그 부분 국민들이 보시면서 불편해 하셨으니까 네. 그 부분을 생각한 거라는 그 접근은 상당히 재밌는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정치인들이 내부든 외부든 싸우지 않는 게 가장 좋죠. 하지만 예. 정치 영역에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금 끌어들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네. 장경태 의원은 오늘 사면 농단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면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 그리고 이 사면을 한 주체가 윤석열 대통령인데 이 수사의 주체도 윤석열 당시 검사였기 때문에 이제 장경태 최고위원이 그 부분을 매우 이제 꼬집었던 것인데 예. 저는 지금 허은하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걱정되는 부분이 민주당이 아니라 김기현 의원이 얼마 전에 그 뭐 크리스마스 때 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다. 그런 보도가 있었죠. 예. 힘을 실어줬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을 이용하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과연 누굴까? 결국 이 국민의힘 내부에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사면도 비판적인데 정치적으로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 내부가 더 자중하고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 최경환 전 부총리 친박계 좌장으로 통했잖아요. 이번에 사면 복권됐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겠다는 메시지를 이 청도군 주민에 보냈나 봐요. 어떻게 보셨어요? 물론 예. 최경환 의원이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정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도 지역구 정치인으로서 아마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러나 지금 최경환 전 부총리도 이번 사면에 있어서 갖고 있는 국민들의 어떤 부정적인 시각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였죠. 네. 그냥 자중자애하고 또 적당한 시기에 지역 구민들을 찾아뵙는 정도로 했었어야 되는데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우려할 만한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요. 오는 3월 전당대회 당장 이제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여기서도 친이계가 움직일 수 있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지금은 근데 친이계 친박계는 조금 구태한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제 내부에서 뭐 그렇지 않아도 다른 또 계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뭐 기존에 활동하셨던 그때 활동하셨던 분들이 원내에 계시고 또 권력 층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말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내 어른이었으니까 또 만나 뵈러 가는 부분까지 뭐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닌 부분인 것 같고. 김기현 의원이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대병원에서 만났다는 일부 보도요? 그 부분이 만약 또 사실이라 하더라도 지금 전당대회 룰이 100%가 됐으니까 뭐 구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충분히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어른을 찾아뵙는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 사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모든 어른들을 만나 뵈러 다니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할 말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그렇게 지금 신년을 앞두고 심각하게 고려할 부분일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직전이었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때였으면 찾아온다고 해도 만나주지 말았어야죠. 저는 그런 점들 때문에 앞으로 뭐 정치 일면에 나서지는 않겠지만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 시도가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뭐 사면 복권에 대한 입장은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입장을 밝힐지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이재명 대표 이야기 좀 해볼게요. 내년 검찰 수사를 앞두고 이제 연일 현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치 보복 때문에 민주주의는 민주화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또 1월 9일 임시국회 소집 이야기는 결국 방탄국회 하려는 거 아니냐라면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의 목소리를 듣고서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를 하려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상 1월과 7월은 국회가 열리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 세고 나서 바로 임시국회를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겠습니다만은 1월 9일에 이어서 바로 임시국회를 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방탄을 위한 방탄국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새 밑에 한파만큼이나 민생 경제가 어렵습니다. 특히 검사 정권의 폭력적 정치 보복 때문에 민주주의는 민주화 이후에 최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총체적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거리를 굳게 다지겠습니다. 민생 경제와 민주주의, 평화 모두를 망가뜨린 정권에 강력하게 맞서겠습니다. 네, 야당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오늘 발언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임시국회 회기가요? 1월 9일 날 다시 소집할 가능성 지금 조영 원내대표가 이야기했잖아요. 실제로 있습니까? 저는 필요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지난 수요일에 그 일몰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었었는데 제대로 못했죠. 그런 부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의 일몰 법안들이 있거든요. 네. 여야가 공히 같이 주장하는 부분도 있고 서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국정조사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예산 처리가 늦어지고 그다음에 원만하게 지금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연장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어서 저는 오히려 집권 여당이 1월 국회를 지금 얘기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네. 저는 이번 예산안을 보더라도 왜 이렇게 집권 여당이 뭔가 법안, 예산 이런 처리에 주도적이고 능동적이지 않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거든요. 저는 집권 여당이라면 빨리 더 국회 열어서 지금 각 상임위마다 법안 소위 안 한 1년 동안 거의 안 한 상임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있는 국토위도 그런데요. 좀 더 그런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하자고 국민의힘에서 좀 더 발동을 걸고 연일 촉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허은하 의원님, 네. 상시국회 열자라고 사실 여야 의원들이 계속 이야기해 왔잖아요. 야당에서는 오히려 여당이 주도적으로 더 열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 하고 있어요. 여당이 더 주도적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고 그게 마땅합니다. 다만 뭐 주호영 원내대표도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설이 바로 열흘 뒤니 그 이후에 열자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열흘 맞아도 기다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오해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 방탄국회라고 얘기하는 게 제가 사례를 찾아보니까 재미난 일이 있더라고요. 2003년도에 그
그러니까 똑같이 부결이 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부결이 되고 나서 임시회 끝나자마자 그 판사 기각된 것을 검사가 그 재청구를 합니다. 영장 네, 재청구를. 그래서 의원들이 5명이 구속된 게 있었습니다. 아, 노무현 정권 때. 예, 예.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끝나자마자 바로 임시국회를 연다라는 것은 불체포 특권 그걸 다시 한 번 더 활용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의원들 같은 경우는 회기 중이 아니면은 불체포 특권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노웅래 의원과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방탄을 하기 위해서 임시국회를 열자는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예. 오해가 아니라면은 예. 설 뒤에 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냐라는 거. 그리고 아까 국조도 말씀하셨는데 국조에 대한 거 정리되고 그 다음에 또 만나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요. 이 대표가 예. 28일에 불출석을 하고 지금 검찰이 11일에서 1월 12일에 출석을 제안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출석하시고 그 다음에 국회 열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출석을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한 것인지 예. 그러니까 이러한 꼼수는 좀 그만하셔야 될 때가 됐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출석을 한다고 이야기했죠. 예,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 이미 언제 출석하기로 했죠? 아직 날짜는 정해진 좀 건 아니고요.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정확하게 어떻게 변호사들하고 협의를 하고 네.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예. 그래서 국회의 방탄 문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출석을 하실 거고 이미 또 대표로서 그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 그런 오해, 그러니까 자꾸 방탄이란 말로 좀 뭔가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시는데 그렇지는 예. 않고요. 예. 제가 기억하고 있는 방탄국회의 가장 대표적이었던 것은 예전에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이제 한나라당 때 정영근 의원 이런 분들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 이런 뭐 체포하러 갔더니 뭐 앞에서 문 막고 방탄국회 열고 이런 것들이 저 방탄국회의 모습이었고요. 그 네네. 이후에는 그런 적이 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예.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쌓여 있는 법안들이 너무 많습니다. 작년 22년 올해 너무 많은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 묵혀 있습니다. 또 빨리 그런 회기를 열어서 연장 일몰 법안들 쌓여 있는 법안들 좀 처리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 네. 방탄국회 소지 전혀 있지 않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노웅래 의원 표결 이제 부결됐죠. 예. 예. 노웅래 의원 표결 부결된 걸 보면서 야당에서는 이게 정치 수사라고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노웅래 의원 표결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 표결 전에는 굉장히 뭐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제가 봤을 때 좀 당내에서도 약간 좀 의구심들이 좀 있었어요. 뭐 꼭 찬성을 반대 부결을 시켜야 되느냐 이런 의원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한동훈 장관의 그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눈높이를 보고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과연 이 수사의 구속의 필요성이 있느냐 현직 국회의원들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 당시 한동훈 장관이 나와서 그걸 발언을 하면서 거의 자신의 어떤 정치적 발언을 섞어가면서 제가 뭐 21년 동안 검사 생활했는데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라고 막 이렇게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 오히려 부결을 좀 자극할 수 있는 설명들을 했단 말이죠. 저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표심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체포동의 요구서 물론 이제 장관이 나와서 역대 정부도 보니까 설명을 해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의 설명이 지나치게 좀 구체적이다. 야당에서는 이제 피의사실 공표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자세했고 저는 이해하기는 쉬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예행 연습이다라는 그 프레임은 기존부터 있었고요. 그 모습을 봤을 때 확실하게 증거라던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만 민주당의 의원들도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도 같은 의원들끼리 사실 불체포 그 특권에 대해서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처음에 여야를 떠나서. 그런데 그러한 설명을 들으면서 이러한 증거가 있고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동의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는 입법기관입니다. 누가 말하는 그 감정을 들으면서 감정을 섞어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그런 입법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모든 것을 한동훈 탓을 하면서 저희가 부결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지 민주당 의원들이 좀 비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그 법안을 빠르게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부분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그 전부터 빠르게 했었어야죠. 모 언론사에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지금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의회를 다시 열겠다, 임시회를 하겠다고 하면서 법안이 급하다라고 말하느냐. 법안 급하게 빨리 처리할 수 있으면 사실 민주당 언제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의도에서 여당이십니다.
여의도의 여당 아니냐, 뭐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이야기하시네요. 문제를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건 저도 뭐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보좌진을 하면서 봤는데 네. 의원 체포동의안을 장관이 그렇게 설명하는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역대 정부 장관들은 그렇게까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더라고요. 뭐 본봉투, 혐의 이야기 좀 현봉투 하지. 부스럭거리는 소리 뭐 이런 것까지 하면서 그런 굉장히 이례적인 오히려 많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의원들을 좀 자극할 수 있는 한동훈 장관의 설명이 예.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더 자극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일몰 법안도 있고 지금 집권 여당에서 정부 조직법안도 내놨어요. 네.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알겠습니다. 왜 그런 부분들 더 적극적으로 나가지 않으시는지 예.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야기 나왔으니까 좀 더 이야기해 볼게요. 이재명 대표 새해 첫날부터 일정이 빡빡하다고 합니다. 맞죠? 예. 예, 1월 1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하고요. 1월 2일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이 잡혔네요. 보통 뭐 신년에 당 대표가 당 의원들과 당직자들과 함께 현충원 참배, 전직 대통령 참배하는 거는 뭐 아마 국민의힘도 같은 일정이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색적이라고 한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1월 2일 뭐 예방 이 문제를 가지고 조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1월 1일 날 양산에 갑니다. 저희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했던 분들도 같이 가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통상적인 저는 일정이라고 보여지는데 좀 거기에 너무 큰 의미를 두시는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1월 10일 날부터 12일 사이에 검찰 출석 예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예. 날짜를 제가 특정하기는 그렇고 이미 뭐 말씀하신 것처럼 출석을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준비해서 출석할 것으로 알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연초 이재명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국민을 만나기 위해서 자주 다니시는 것에 대해서 또 바쁜 일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일 겁니다. 그런데 좀 자주 어른들을 만나러 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네. 좀 오해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어떠한 구애 작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예. 생각이 좀 들게 행보하시는 부분은 예. 좀 아쉽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구애하는 것 아니냐. 이게 아니, 여당의 시각입니다. 네, 여당의 예. 시각입니다. 예. 뭘 갖고 그렇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는데 8월에 당 대표가 되고 나서 당의 원로들을 만나 뵙는 거는 여야 공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연초에 마찬가지로 당 대표가 여야 자기 당내 원로들을 만나 뵙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데 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거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경수 전 지사 이야기가 또 나오고 이낙연 전 총리 이야기도 좀 나오잖아요. 당내에서는 어떤 이야기들 혹시 더 나옵니까? 예.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는 특별히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여러 차례 제가 그 주변 의원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원래된 계획된 일정 미국에 1년 머물기로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들어오실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따로 그 의원님들이 무슨 별도의 모임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지 않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와 이 대표의 만남 성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예를 들어서 봉하마을에 갔을 때거나 이럴 때가 좀 가능성은 있겠죠. 그러나 저는 김경수 지사가 지금 뭐 복권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오히려 신중하게 행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여야 의원들 모시고 정치 현안 다루다 보면 입장이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당 의견 듣고 야당 의견 듣고 이런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2022년 딱 하루 남아서 저희 제작팀이 두 의원님께 올 한 해를 좀 정치권에서 정리할 수 있는 사자성어를 좀 부탁을 미리 드렸습니다. 자, 하나하나 어떤 사자성어를 고르셨는지 듣고 그 이유를 또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허은하 의원님. 네, 네, 오늘 사자성어 뭐로 정하셨어요? 저는 해연 경장이라는 사자성어. 해현 경장이요? 네, 이게 무슨 네. 뜻입니까? 이게 느슨해진 검은고를 바꾸어 맨다라는 건데 네. 지금 현재 올해는 여야 모든 의원들이 예. 좀 너무 느슨해져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시 고쳐매고 이제 단단하게 국민만 바라보면서 가고 협치하고 내년에 민생이 좀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까? 경제가 우리 같이 국민들이 가보자. 딱 바라는 이 네, 사자성어 그런 같은데요. 마음으로. 해연 경장, 여야 모두 느슨해진 그런 마음 다시 고쳐먹고 열심히 한번 협치해보자. 좋은 의미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네요. 예, 해연 경장. 예, 저도 이거 사실 처음 들었습니다. 예, 해연 경장. 예, 그리고 박 의원님요? 저는 동목불림이라는 말을 찾아왔습니다. 네, 동목 저는 뭐 불림이요.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경제도 위기고 또 민생도 위기인데 그럴수록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고 정치는 홀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무도 숲을 이루는 것도 나무 하나로 숲을 이룰 수 없다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네. 특히 정치가 협치가 이루어지고 하려면 서로 예. 간에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런 부분들 같이 할 부분들은 좀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동목분립. 예. 나무 하나로 숲을 이룰 수 없다. 한 그루의 나무만으로는 숲이 되지 못한다. 동목불림. 네, 특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네. 뭐 여러 가지 개혁을 하고 싶어하는 집권 여당 그리고 네. 지도자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럴수록 좀 혼자 할 것이 아니라 독불장군이 아니라 이렇게 네. 여야와 같이 함께 이루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목불림까지 들어봤는데요. 교수들이 올해 한국 사회를 표현한 사자성어 과이불개라고 네. 있었잖아요. 혹시 기억나시죠? 예. 과이불개.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 사실 이게 여야 정치인들한테 딱 또 들어맞는 표현이기도 한 것 같아요. 뭐 매세운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희들이 그만큼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뭐 네. 이렇게 따갑다라는 걸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저희들이 더 어우러져야 숲을 이룰 수 있고 개혁도 예.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허은아님도요? 뼈 아프게 생각하게 됐었던 사자성어였고요. 네. 저희 뭐 모두 반성해야 되고 민심만 받들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새롭게 바꿔갈 수 있는 그러한 정치 내년부터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훈훈한 마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두 정치인 모시고 사실 이런 이야기 좀 더 나누고 협치하는 모습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동안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두 분이 뽑은 이 사자성어 그대로 표현대로 서로 협치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고맙습니다. 제2 경인 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부상자가 더 늘었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오늘 경기 과천시 제2 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로 인한 경상자가 4명 더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사망자 5명, 중상자 3명, 경상 38명으로 모두 46명이 죽거나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은 이들의 상태에 따라 사상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2 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전국의 방음터널 55개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화재에 취약한 소재를 쓰는 방음터널 공사는 전면 중단할 방침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오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제2 경인고속도로 화재 사고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현재 공사 중인 방음터널에 대해서는 화재에 취약한 소재를 쓰고 있다면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화재의 튼튼한 소재와 구조로 시공법을 바꾸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단기 비자 발급이 제한되고 중국발 입국자들은 입국 전후에 코로나 검사가 의무화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국의 방역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우리나라로의 단기 여행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다음 달 한 달간 비자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는 내년 2월 말까지 입국 전과 입국 후 1일 이내 코로나19 검사가 시행됩니다.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 킬로와트 시당 13.1원 오를 예정입니다.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인상폭인데요. 4인 가구 기준 한 달 전기료가 4,000원 정도 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브리핑 직접 들어보시죠. 내년 1, 4분기 전기요금은 킬로와트 시당 13.1원 인상하고자 합니다. 아마 분기별로는 아마 역대 최대일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지금 한 46,000원 정도 되는데요. 한 5만 원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2, 4분기 이후에는 국제 에너지 가격과 물가 등 국내 경제 및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요금 인상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영하의 날씨를 그대로 견뎌야 하는 취약계층, 또 5개 노동자에겐 겨울이 더 혹독할 수밖에 없죠. 이에 일부 지자체들이 이들을 직접 찾아 나서 온정을 전하고 있는데요.
송재인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파와 함께 몰아친 눈이 그대로 얼어붙은 비닐하우스촌. 35년째 이곳에 살고 있는 송옥진 씨에게 매년 겨울나기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추우니까 이것도 깔고 저것도 깔고 문을 딱 열었더니요. 이 안에가 다 얼음이야. 수도가 터져갖고 다 얼어버린 거예요, 전체가. 아이고, 문을 못 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게 고생했지. 낡은 연탄 보일러에서 새어나오는 가스에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던 송 씨. 하지만 올해 겨울엔 마음이 놓입니다. 구청에서 먼저 나서 송 씨 집에 기름 보일러를 설치해줬기 때문입니다. 따뜻하게 있잖아요. 그럼 무릎이 아픈 게 가라앉아요. 제 입장에서는 전성기. 전성기. 얼마나 행복하고 춘지 몰라. 나이 먹어가지고. 근데 너무 호강하는 것 같아. 주변 이웃들의 적극적인 신고는 자치구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더 유심히 살펴야 하는 이웃을 사례 유형별로 소개한 안내서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고시원 원장님들이 거의 건강이 좋지 않거나 아니면 은둔하고 있으신 분들을 신고하여 주신 경우가 도로에서 칼바람을 마주하는 배달 노동자들에게도 겨울은 견디기 힘든 계절입니다. 대기 시간 몸 녹일 곳 하나 마땅치 않은 가운데 이동 쉼터는 큰 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캠핑카를 개조한 이곳 배달 노동자 쉼터에는 따뜻한 음료와 방한용품이 준비돼 있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춥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 들려서 커피 한잔 하면 따뜻한 커피 한잔 하면은 굉장히 따뜻하고 좋아요. 몸이 풀리고. 건물에 입주해 있는 기존 고정 쉼터보다 이용률도 높습니다. 기사들이 다 몰리는 지점이기 때문에 최소한 120명, 130명 커피 마시고 있다가 또 마시러 오고 또 마시고 저죠. 직접 찾아가는 온정의 손길이 매서운 한파를 조금이나마 녹이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2022년은 베이징 동계올림픽부터 카타르 월드컵까지 스포츠 이벤트도 가득했습니다. 12년 만에 월드컵 16강을 달성했고 또 캡틴 손흥민은 아시아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감동을 안겨준 올해 스포츠 소식 이지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의 겨울은 2002년 여름만큼 뜨거웠습니다. 포르투갈을 꺾고 16강 쾌거를 이룬 벤투. 대표팀이 보여준 꺾이지 않는 마음에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선수들도 그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꺾이지 않는 마음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마스크 투혼이 빛난 캡틴 손흥민은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마지막 경기에서 2골을 쏟아부으며 극적으로 아시아 최초 득점왕이라는 역사를 썼습니다. When I was a kid, I was dreaming for it, and as soon as when I had it in hand, I couldn't believe it, and still I don't believe it is in my hand. So. 헤세로프에서 철저히 격리된 채 열린 베이징 동계올림픽. 메달바 쇼트트랙은 편파 판정과 불운으로 시작했지만 선수들의 투혼에 웃으며 마무리됐습니다. 좀 다 같이 좀 분노하고 같이 슬퍼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뻐해주면서 함께하는 올림픽이었다고 느꼈기 때문에 좋은 경기를 보여드림으로써 힘든 시기에 좀 많이 힘을 줄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한국 수영의 희망 황선우는 세계선수권 자유형 200m에서 값진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높이뛰기 우상혁도 빛났습니다. 실내 선수권 우승에 이어 실외 선수권 은메달로 다심과 함께 세계 육상연맹이 뽑은 올해의 스타가 됐습니다. 울산현대는 무려 17년 만에 K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렸고 SSG 랜더스는 프로야구 최초로 와이어 투 와이어 통합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눈을 보기 힘든 나라의 동계 스포츠 청소년 선수들을 육성하는 전지훈련이 올림픽 개최지인 평창과 강릉에서 열렸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수들은 이번 훈련을 통해 올림픽을 향한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강릉 컬링센터 빙상장. 외국인 쇼트트랙 꿈나무들의 연습이 한창입니다. 평창 기념재단이 동계 스포츠 기반이 취약한 나라의 청소년 선수들을 위해 마련한 전지 훈련에 참가한 겁니다. I think it's great to be here because I get to experience all these other different communities from other countries, and we're all able to come here and skate hard and train hard and learn all the Korean techniques. 지도하는 감독들은 모두 쇼트트랙 강국인 한국 국가대표와 상비군 출신.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도 깜짝 방문해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운동을 하시면 그 꿈이 항상 이루어질 거라 생각을 하니까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지난 5월 1차 훈련에 이어 열린 이번 2차 훈련에는 아프리카와 남미 등 21개 나라에서 동계 스포츠 청소년 선수 7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쇼트트랙과 봅슬레이, 크로스컨트리 등 빙상과 설상 7개 종목에서 열흘 동안 맞춤형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2024년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는 물론 나아가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 담페초 올림픽 무대에서 메달을 목에 거는 게 선수들의 목표입니다. I wasn't doing this before. I was just doing cycling in my country. So when I have this opportunity, I'm so glad about it. So I just hope to be a champion one day. 평창 기념재단은 동계 스포츠의 저변을 넓히겠다는 평창의 약속을 위해 선수 육성 사업을 해마다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겨울철 공사 현장은 다른 계절보다 안전사고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특히 콘크리트를 빨리 굳히기 위해 난방기기를 쓰다가 질식될 위험이 커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 2층, 지상 25층 규모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공정률 13%로 지하층 골조와 전기 설비 공사가 한창입니다. 영하 6도의 강추위 속에 근로자들이 콘크리트 타설을 앞두고 철근 작업에 여념이 없습니다. 바로 옆 타설이 완료된 곳은 콘크리트가 어는 것을 막기 위해 하얀 천으로 촘촘히 둘러쳤습니다. 천막 안쪽에선 열풍기가 뜨거운 바람을 내뿜으며 24시간 쉼없이 돌아갑니다. 가스 누출을 잡아내는 이동식 장비가 세트로 설치돼 있어 이상이 감지되면 중앙관제실을 통해 즉시 대피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산소 농도 측정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내부에 산소 농도와 일산화탄소 등의 농도를 측정해가지고 일산화탄소 농도가 30ppm 기준치 이상을 초과되면 여기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수신이 됩니다. 겨울철 건설 현장에선 콘크리트가 얼지 않도록 총력전을 펼칩니다. 하지만 보온기기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탄이나 갈탄을 쓰는 경우가 많다 보니 질식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건설업 질식재해 사고 25건 가운데 68%에 해당하는 17건이 겨울철 콘크리트 보온 양생 작업 중 발생했습니다. 지난 10월 경기도 파주 공사 현장의 집단 질식 사고도 수탄으로 양생 작업을 하다 벌어졌습니다. 겨울철 공사 현장에선 내린 눈이 얼어붙어 자칫 미끄럼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제설제를 뿌리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가 체감온도 영하 10도의 극한 작업장에서 일하는 만큼 저체온증이나 동상 등 한랭 질환 예방도 필수적입니다. 겨울철에는 추위로 인해서 질식 사고라든가 콘크리트 붕괴 사고 그리고 화재 폭발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데에 대해서는 불시 점검과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자기 규율 예방 체계에 맞춰 올해 사망 사고 없었던 건설업체는 내년 예방 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유흥주점을 근거지 삼아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10명을 구속 상태로 6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경남 고성군에 있는 유흥주점 업주 A씨가 지난 1년 동안 선원과 종업원들에게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의 마약을 판매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에서 건널목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 10분쯤 서울 세곡동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초등학교 6학년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반대편 건널목에서 뛰어오는 어린이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길이 얼어 버스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의원 전직 보좌진이 다른 의원실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20대 A씨를 강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실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4월 자신의 집에서 다른 의원실 직원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송옥주 의원실은 사건이 불거진 뒤 A씨를 면직 처리했습니다.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로 손꼽혀온 브라질의 축구 황제 펠레가 끝내 병마를 이겨내지 못하고 향년 82세로 별세했습니다. AP통신은 현지 시각 29일 월드컵에서 3차례나 우승하며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로 이름을 날렸던 펠레가 사망했다며 그의 에이전트가 사망을 확인해줬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9월 암 종양이 발견돼 제거 수술을 받은 펠레는 이후 치료를 받으며 병원을 오갔고 지난달 심부전증과 정신착란 증상 등으로 재입원했습니다. 펠레는 현역 생활 동안 1,363경기에 출전해 1,281골을 터뜨리며 축구 황제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중국 전투기가 남중국해에서 비행 중인 미국 정찰기에 6m 가까이 근접하면서 미국 정찰기가 회피 기동을 했다고 미군이 29일 밝혔습니다. 인도 태평양 사령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21일 공해 상공에서 작전 중인 미 공군 RC-135 정찰기가 중국 해군 제11 전투기의 위협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사령부는 인민해방군 해군 전투기가 RC-135 기수 앞과 6m 이내 거리에서 안전하지 않은 비행을 했으며 충돌을 피하기 위해 RC-135가 회피 기동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용산구청 당직사령님도 여기 오셔서 잠깐 대기해 주시겠어요? 용산구 참사 최초 인지 22시 29분, 22시 51분 뭐가 맞습니까? 당직실에서 최초 인지한 것은 10시 53분 행안부에서 보내주신 아니 서울소방에서 방재센터에서 용산구 당직실에 전화를 했잖아요. 참사 발생 상황을. 네, 저는 그 시간에 그 소방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통화한 사실이 없고요. 네, 센터장님 잠깐 나와주세요. 센터장님 지금 전화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시는데 서울 소방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녹취록이 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당시 통화 녹취록입니다. 29분에 서울 소방에서 구청 상황실로 헬로윈 축제 때문에 인파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앞서가겠다고 신고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너무 충격적이게도요. 구청 당직자가 네 맞아요. 이태원 해밀턴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요. 22시 29분에 서울 소방이 용산구청 상황실 당직실에 연락했을 때 이미 이태원역 앞에 해밀턴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통화한 적이 없고 다른 당직자분은 그런 내용으로 통화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당직사령님 개인에게 책임을 묻자는 게 아니라 이거 당직사령님이 혼자 책임지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죄송할 뿐입니다. 지금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을 우리 국민이 믿을 수 있을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답답한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마 압사라는 거를 우리 당직자가 인식을 했다면은 그렇게 대응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아니 녹취록이 좀 다 나와 있잖아. 이번에 용산구는 보니까요, 진짜 엉망이네. 네? 서울시는 그 유족들 명단을 다 가지고 계시죠. 사망자 현황 자료를 다 정리를 해서 행안부에다가 자료를 공유를 했습니다. 이 연락처를 전달했습니까? 네, 행안부를 통해서 해당 지자체별로 통보가 됐습니다. 아, 행안부 통해서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행안부에다 보여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그저께 행안부 장관님은 안 주었다. 그래서 전혀 모른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완전히 모순되네요.
아니 왜 몰라요? 아니, 지시를 받으신 분이 모르면 어떻게 돼요? 아니 유족들 명단을 서울시에서 안 넘겨줬다니까요. 명단을 안 주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강제로 뺏어올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행안부가 몰랐다는 거는 완전히 사실과 다르네요. 행안부 장관께서 어떤 취지로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보낸 적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다 해결이 돼버렸네요. 예. 그다음에 한파가 누그러지고 예년 수준의 겨울 날씨를 되찾았습니다. 오전 10시를 기해서는 한파경보는 모두 해제가 됐고요. 지금은 한파주의보만 남아있는데요. 연말 연시 이렇게 추위 걱정은 덜었지만 불청객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중국발 스모그도 유입되며 곳곳에서 대기질이 탁하겠는데요. 호흡기 건강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서해안에는 1cm 미만의 눈이 조금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대구는 영하 3도, 부산과 울산은 영하 2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동안에도 큰 추위 없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5도, 대전도 5도, 광주와 대구는 6도, 부산은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올해 마지막 해넘이와 또 새해 첫 해돋이는 비교적 선명하게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년엔 더 준비하겠습니다. 네, 잠시 뒤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